아주 먼 옛날 조선 왕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경상도의 한적한 산골짜기에 박씨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낡은 고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드넓은 토지와 높은 관직으로 명성을 떨쳤던 양반 가문이었으나 무심한 세월의 풍파 속의 가세는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택의 위용을 자랑하던 기왓장은 곳곳이 부서져 나갔고 단단했던 담장은 힘없이 무너져 내린 채 스산한 바람만이 드나들었죠.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박씨 가문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사흘에는 칼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왔고 잿빛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 매서운 날씨 속 박씨 가문의 낡은 대문 앞에 한 처녀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키였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모습은 계절의 혹독함보다 더 처량했습니다. 얇디얇은 누더기 옷으로는 매서운 추위를 막을 수 없었고 맨발에 가까운 직시는 이미 눈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키의 두 뺨은 추위에 새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타랗게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한 가닥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끼익 하고 낡은 대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집의 안주인이자 수키의 시어머니가 될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그야말로 맨몸뚱이로구나. 참으로 기가 막혀서. 정씨 부인은 혀를 차며 수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짐짝이라도 이보다는 낫겠구나. 이런 것을 며느리라고 드려야 한단 말이냐? 정씨 부인의 가시 돋친 말에 수키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기나 해라. 문밖에서 얼어 죽을 셈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키는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고택의 마당은 넓었지만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가득했을 정원은 이제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나 다름없었죠. 상현아, 내 신부가 왔다. 정씨 부인이 사랑채를 향해 소리치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수키의 남편이 될 박상현이었습니다. 그는 수키를 흘긋 쳐다보더니 이내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작 이렇게 생겼단 말이요. 남편의 차가운 한마디에 수키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얼음 조각처럼 차가워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꾹 참아냈습니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혼례는 너무나도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구경하러 왔을 뿐 잔치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수키는 그저 묵묵히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 집의 며느리다. 내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혼례도 끝이 났습니다. 수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고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황소바람이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수키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기구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댁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녀를 귀찮아했고 사촌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괴롭혔습니다. 너 같은 애는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게다. 그저 집만 될 뿐이지.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수키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자신이 편히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혼담이 들어왔을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갈 곳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수키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냉대는 뼈아팠지만 이곳은 분명 이전의 삶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내게 처음으로 생긴 집이야. 수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냉랭하지만 이곳은 법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수키의 집이었습니다. 깊은 밤, 수키는 낡고 차가운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몸은 추위에 떨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겠어? 창밖으로는 여전히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위에 소복이 쌓여가는 눈을 바라보며 수키는 생각했습니다. 저 눈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덮어주듯 자신도 언젠가는 이 가문에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수키의 새로운 삶이 혹독한 겨울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수키가 박씨 가문에 시집온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연이은 흉년의 빛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런 고된 삶 속에서도 수키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아들 민준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수키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아가, 민준아. 어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꼭 훌륭하게 키워줄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안의 양식이 떨어져 가면서 어린 민준마저 배를 고른 날이 많아졌습니다. 에휴, 이놈의 가난이 죄 없는 아이까지 굶기는구나. 정씨 부인의 한숨이 날마다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씨 부인이 수키를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아무래도 민준이를 한양 큰 댁으로 보내야겠다. 그 말에 수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양의 큰 댁은 벼슬을 하는 친척집으로 형편이 훨씬 나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 아이를 어떻게... 그럼 내 새끼가 굶어 죽는 꼴을 보고만 있겠다는 말이냐? 큰 댁에 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게 아니냐. 수키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께서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수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 상현은 차마 아내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소. 지금 우리 형편의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는 없지 않소. 그날 밤, 수키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제 손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큰 댁에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수키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작은 짐을 쌌습니다. 민준아, 어미 마음 알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키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자 이제 겨우 3살인 민주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따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악. 엄마. 가지마. 으악. 아가, 손주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큰 댁으로 보러 가거라.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건넨 위로의 말이었지만 수키의 슬픔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 수키의 삶은 빛을 잃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문득 아들 생각에 넋을 잃기 일쑤였고 밤이면 빈자리가 너무 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상현 역시 그런 아내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하오. 수키씨. 서방님께서 미안해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다 제 탓인 것을요. 수키의 대답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수키의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수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자식 하나 건사 못해서 큰 댁으로 보낸 것이 어미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수키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몰래 짐을 싸서 집을 떠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가, 내 본심이 아니었는데 너마저 날 버리고 가지 말아다오. 그 말에 수키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움을 주는 사람도 결국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조용히 보다리를 풀고 시어머니 곁에 앉아 밤새 미움을 끓여 올렸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또다시 수키에게 가혹했습니다. 남편 상현이 그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수키 씨, 우리 아들 민준이를 잘 부탁하오. 남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키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비록 살가운 정은 없었지만 함께한 세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큰 댁에서 치러졌고 수키는 오랜만에 아들 민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훌쩍 자란 아들은 여전히 엄마를 알아보고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끌어안는 순간 수키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가혹한 세상과 끝까지 맞서 싸워 이겨내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을 잃은 후 낡은 고택에는 병든 시어머니와 수키, 두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수키는 생계를 위해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여자 좀 보게. 양반집 며느리라는 사람이 장터에서 장사를 하다니. 쯧쯧, 가문망신 다 시키는구먼.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수키는 꿋꿋했습니다. 어머님 약값이라도 벌어야지요.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땅을 두고 다투는 상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키는 그들이 말하는 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수리목 근처 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곳은 작년 장마 때 큰 바위가 물길을 막아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입니다. 무엇? 아니, 여인이 어찌 그리 잘 아시오? 어릴 적부터 그 일대를 샅샅이 누비고 다녔던 수키는 누구보다 그 지역의 지리에 밝았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정보에 상인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고맙소. 부인 덕분에 큰 손해를 막았소이다. 그날 이후 박씨 댁며느리가 땅 보는 눈이 비범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 때마다 수키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그녀의 조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박씨 댁 며느님, 이 밭은 좀 어떻습니까? 그 밭은 겉보기와 달리 속이 자갈밭이라 농사짓기 어렵습니다. 대신 저 건너편 밭은 물길이 좋아 채소를 기르기에 안성맞춤일 겁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사례금을 주었고 덕분에 수키는 시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고 살림도 조금씩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내가 참으로 기특하다. 처음으로 듣는 시어머니의 칭찬에 수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수키는 자신만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키의 명성이 높아지던 어느 날, 한 상인이 낡은 문서 뭉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수키는 눈에 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혹시 어디서 구하신 것입니까? 아, 그건 우연히 얻은 것인데 하도 낡아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수키는 등불 아래에서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아버지가 남긴 조건부 상속 계약서였습니다. 20년 안에 장손이 이 증서를 가지고 나타나면 팔았던 모든 땅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키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 문서만 있으면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은 장손, 즉 아들 민준이 직접 나서야만 했습니다. 수키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기반을 제 손으로 마련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장터의 토지 상담소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수키의 가게는 날개 돋친 듯 번창했고 그녀는 번 돈으로 옛박씨 가문의 땅들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어미가 꼭 너의 자리를 지켜낼게. 그때까지만 기다려다오. 수키의 상담소가 번창하면서 시기하는 이들의 입방아도 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수키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며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은 뒷전이고 밖으로만 나도니 이게 무슨 채통 없는 짓이냐. 어머님.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우리 가문을 위해 정당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댁에서 온 편지는 수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잊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밤, 수키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과로 보여주겠다. 반드시. 몇 해가 지났을 때 마을에 최겸이라는 외지상인이 나타나 비싼 값의 땅을 마구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수키를 찾아와 박씨 가문의 고택마저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내 소유요. 옛 주인이 팔아넘긴 지 오래된 것을 모르시오. 그러니 당장 나가주시죠. 최겸이 내민 것은 고택의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수키는 침착하게 시아버지의 조건부 계약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지요. 조건부 매매였습니다. 장손이 나타나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재미있는 문서로군요. 하지만 그 장손이 지금 여기 없지 않소? 계약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결국 두 사람은 관아에서 시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수키는 급히 큰댁에 편지를 보내 아들 민준을 불러들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어느덧 10살의 늠름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어미를 도와줄 수 있겠니? 관아에서 원님은 양측의 문서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후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건부 계약의 이행이 확인되었으므로 고택과 주변 토지의 권리는 박씨 가문의 장손에게 환원됨이 마땅하다. 수키가 마침내 이긴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수키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 너의 큰 뜻을 몰라봤구나. 이 집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아가. 어머님, 이러지 마시고 어서 일어나십시오. 수키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상에 둘러앉아 정다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제 집에 온 것 같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정말 그리웠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수키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수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토지 상담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몇 년 후 큰댁에서 아들 민준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늠름한 관복을 차려입은 아들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집을 지켜주셨기에 제가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자는 고택마루에 앉아 활짝 핀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집과 어머니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뒤바꿀 힘을 얻는 법이란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지? 수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집온 한 여인이 지혜와 끈기로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감동적인 이야기로 말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수키의 삶이 보여